자, 단기 매출 채권 부분 같은 경우는 당좌 자산의 세 번째 내용이죠. 이 매출 채권도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시험 출제가 매우 빈도가 높다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채권 자체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채권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내가 회수를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 해야 되는 부분이 세금 신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신고하고 관계가 있다. 그 부분은 세무라는 급수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배우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배우실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으로. 그리고 회계급수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끝나집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쪽 문제도 출제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만 부가세 관련된 얘기는 아예 회계처리 부분은 출제가 없다. 그거는 세무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회계적인 입장과 관련된 못 받는 돈에 대한 것만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채권은 별도 수업할 거고요. 그럼 이 매출 채권도 하나의 강좌로 다 끝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해서 강좌를 좀 쪼개서 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부분의 반대는 누구이다? 채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채권과 채무라고 부르는 부분의 의미를 좀 구분해 주신 게 좋겠죠. 그러면 채권은 받을 권리니까 수취채권이라고 부르고 채무는 갚을 빚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급채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자. 여기서 말하는 건 상거래인지 아닌지라는 포커스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채권의 단락이니까 당연히 매출채권과 관련된 건 내가 팔았다. 외상매출금. 내가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왔다. 외상매입금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매출채권의 반대가 매입 채무인데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어음관계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네, 어음관계. 그 부분이 다음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취채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수취채권 지급 채무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 자, 수취채권 제가 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무엇하였다? 팔았다. 또는 내가 그들한테 뭔가를 제공하였다. 대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들한테 내가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내가 현금 받고 팔았다. 현금 받고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면 사실상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수취채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라는 얘기가 거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부분? 나는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는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외상. 그리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외상이란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요. 상거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라고 부를 거고요. 받을 권리를 획득하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 못 받은 돈이니까 미수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외상매출금도 얘기했고 미수금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편한테 여러분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돈은 일정 기간 뒤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 빌려줄 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걸 작성하시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환할 용역을 거래하는 과정 중에 어음이라는 부분도 같이 동반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받을 권리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취채권이에요. 그럼 지급채무는 무엇이다? 그럼 지금 여기는 뭔가를 파는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지급채무는 뭘까요? 뭔가를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또는 뭔가를 제공받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화라든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외상으로 팔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데 난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라는 부분. 그러면 상거래이면 우리는 분명히 외상 매입금이라고 배울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못 준 돈이에요. 라고 해서 미지급금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들도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어음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려준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돈을 무엇할 수도 있다? 빌려올 수도 있죠. 그럼 일정 기간 뒤에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갚을 빚이 있다. 그러니까 빚은 결론적으로 뒤에 돈이 나가야 되니까 지급한다는 표현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취채권은 자산이 되는 거고 지급채무는 부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
그럼 여기 이제 표가 붙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수치채권 쪽에는 무슨 부분? 내가 외상이라고 하는 부분의 성격, 그리고 어음이라는 성격, 지급도 똑같이 외상이라는 성격, 어음이라는 성격. 그러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의 매출채권, 매입자 입장에서의 매입채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다라고 부른다는 건 무슨 부분의 용어가 반드시 등장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상거래에서 발생된 받을 권리와 지급할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거래는 무엇이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우리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얘기 계속했었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상거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상거래라는 부분의 업종이라는 건 회사가 재고자산이 있었다라면 그 재고자산을 무엇하는 거? 지금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재고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라고 하는 재고자산 머릿속에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 그러면 분명히 상품을 사왔다. 원재료를 사왔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써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상품인지 원재료인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업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현재 도매업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고자산의 성격인 걸 사온대요. 그러면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 상품이요. 근데 시험을 그렇게 내면 너무 글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아예 뭐라고 써준 거야? 상품을 사다, 원재료를 사다, 상품을 팔다, 제품을 팔다. 그러니까 우리 고민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쪽은 아예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업무는 여러분이 알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이제 섞여 있는 회사가 골치가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야, 아이템이 뭔데? 품목 코드가 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품목에 따라서 자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상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가셔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을 반드시 봐달라.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원재료이면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리고 사와서 그대로 팔았으니까 상품 팔았다고 할 것이고 우리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제품 팔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러니까 시험은 이 글씨가 무조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품, 상품, 원재료 글씨가 무조건 등장한다. 그런 거래였다. 근데 나 외상이야. 나 어음 거래했어. 그럼 뭐로 간다? 매출 채권. 나 매입 채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계정 과목 어떻게 정리하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 정리. 여러분 우리가 상거래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은 자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어음 거래였다라고 하면 받으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매입 채무면 뭐로 가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 준 거죠. 지급어음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럼 계정 과목까지 정리 끝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라. 자, 그런데 상거래가 아닌 쪽에서도 뭐가 발생이 돼요? 회계 처리는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됐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외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된 채권과 채무. 그럼 사업자 등록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 자, 그 부분들은 내가 외상의 거래를 하든 어음을 받든 또는 우리 돈을 아직 못 주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든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미수금, 미지급금. 자, 그럼 시험에서 사랑하는 문제는 무엇이다? 어음 문제를 내겠죠. 자, 제가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를 5억짜리 구매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대요. 근데 약속어음이거든요. 아, 그러면 어음자를 보자마자 아주 바쁘겠습니다. 지급어음. 그런데 답안은 뭐라고 올라올까요? 기계장치를 사는데 어음 발행해줬대요. 제가 그리고 이 기계장치가 회사에서 판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 그 앞에 뭐라고 썼을까요? 생산에 사용할 기계이든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이든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럼 유형자산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음을 발행했어도 절대로 지급어음 계정을 쓸 수 없어요. 어음을 받았어도 절대로 받을 어음 쓸 수 없어요. 반드시 뭘 쓴다? 미수금, 미지급금을 쓰는 게 원래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그쪽에 맞춰서 내는 문제가 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상거래, 이외거래라는 건 우리가 거래가 나왔을 때 찾아야 되는 용어가
투자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인지, 유형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인지, 무형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인지. 그러면 우리는 취득하였다. 그럼 취득하면 돈 줘야 안 줘요? 줘야죠. 그럼 갚을 빚이 생겼겠네요. 그래서 이 미지급금은 사는 과정 중에 나오는 용어겠죠. 자, 그리고 매각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각이었을 때 이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어음 쪽 조심하셔라.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실 때 여러분 무슨 실수 많이 하냐면 용어를 막 읽었겠죠. 수업에서 우리가 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외상으로 처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외상자만 보면 무조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을 쓰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함정판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미수금, 미지급금 문제를 내는데 아직 못 주었다,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외상자를 생각 안 하거든요. 한 번 더 되짚어 보더라는 거죠. 근데 외상자라든지 어음자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써요. 매출채권, 매입채무에 있는 용어를. 그거 아예 함정 파버리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 시험 목적상 틀리면 너무 아까워요. 자, 그 다음 대여금과 차입금. 자, 대여금과 차입금은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등장할 것이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빌려주는 사람은 대여, 빌려간 사람 또는 빌려올 때는 차입금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기서도 조심할 건 무엇이다? 그냥 빌려오다 빌려주다는 잘 안 틀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어음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들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무슨 어음이 동반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어음의 용도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어음은 상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어음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 그러니까 재고자산 사고 파는 부분에 또는 대금 결제 조건을 주는 건 상어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전소비자 계약과 관련돼서도 어음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돈을 빌려주고 빌려봤는데 어음 발행했다는 게 이게 잘못된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문제 아니에요. 네, 어음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발생된 상업어음의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에서 어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도 절대로 어음 계정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로 쓰셔야 된다?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 됐을까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현실에 가시면요. 어떤 상황들이 또 생기실 거냐면 지금 이건 자격증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실. 자, 현실에 가시면 업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우리는 FM대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M대로 배우니까 지금 상거래이냐 아니냐라는 거 구분해서 무슨 부분? 지금 어음 거래가 나왔을 때 상거래이면 지급어음, 약 우리 무슨 부분? 받을어음.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 미지급금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수금을 쓰거나 미지급금을 쓰면 얘가 어음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용어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관리는 해야 되고 왜냐면 만기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음은 당장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일자와 뭐가 있을 것이다. 그 밑에 만기일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기일까지 사실상 갖고 있다가 만기일에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관리를 하려고 보니 미수금, 미지급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거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FM대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드리지만 잘못 배우신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무는 무엇할 것이다. 모두 어음 처리하시는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모두 어음 처리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모두 어음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는지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상 맞긴 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관리가 어려웠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가면 어음이라고 하는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해당 계정 과목에서 펑션 키 F3번을 누르면 우리는 하단에 뭐가 보인다. 자금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고요. 거기다 입력을 하면 어음대장에 모두 다 반영이 돼요. 계정 과목을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FM대로 하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옛날부터 회계 처리했던 분들은 관습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넣음 처리하더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벌써 하고 있었던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회계 출신이지만 정말 회계직들이 고집이 세요. 네,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옛날 버전은 여러분 엑셀 호환 기능도 없었어요. 모두 다 손작업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났는데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엑셀 호환 기능이 있다는 건 엑셀로 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업로드하고 정리만 잘하면 지금 10시간 걸릴 거 1시간, 2시간만 해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주구장창 다수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회계직에 근무하신 분들면 그런 분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갑니다. FM대로 가자.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실 것. 자, 그 다음 매출채권 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럼 매출채권 넘어왔다는 얘기는 자, 지금 상거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미수채권을 말할 때 매출채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매출채권은 계정 과목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우리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한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판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지만 우리 사간,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가 맞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반대편에 우리 사온다는 입장에서는 뭐가 등장할 것이다? 외상 매입금이 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어음을 받아왔다라는 부분에 반대에 뭐가 있을 것이다?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는 지급 어음이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맞물려 가실 것. 그래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수업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부채때 가셔서는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복습할 거니까 여러분 깊은 수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매입 쪽의 치중보다는요. 매출 쪽의 치중이 더 높아요.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뭐를 파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다라면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도소매업은 유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면 지금 뭘 팔았을 것이다. 상품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그리고 상품을 무엇하였을 것이다. 매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채권과 채무로 가면 저 이거 외상자만 쓸게요, 여러분. 외상 매출자가 들어올 거고요. 그냥 다 쓸까요? 그리고 받을 어음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외상 매입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지급 어음자가 들어오겠죠. 자, 이 부분이 제조업을 해도 무엇할 것이다? 같을 겁니다. 다만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만드는 자재를 사야 되니까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무엇한다?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품을 팔겠죠. 자, 우리 만들었다는 표현 때문에 제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무엇하였다? 매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거래 내용은 동일하게 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에 시험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저희는 건설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급 전문 회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도급 전문 건설. 자, 그럼 도급 전문 건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도 자기 건물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금 분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주인은 여러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사업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멘트를 여러분이 구입해서 공급해 주시나요? 아니죠.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도급 전문 회사가 들어와서 사실상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건설사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할 거예요? 시멘트를 구입하겠죠.
그러면 원재료를 구입한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 계정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수익금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수익금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정 과목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가는데 건설은 공사 수익금이나 매출로 들어갑니다. 근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고민할 게 뭐냐면, 아, 그러면 보급 전문 회사가 매출을 했었을 때, 여러분 매입 쪽은 안 달라지거든요. 외상 매입금, 지급업, 여기는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매출을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을 쓰느냐, 나 어음 받았어요. 그럼 받을 어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외상이에요라고 했을 땐 뭐라고 쓸 거냐? 공사미수금 써요. 그러니까 건설업 가셔서 외상매출금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린 건 뭐냐면 전부 다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업종에 따라서 전부 다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험은 도소, 제조매로 보는 거고 도소, 제조로 보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 가시면 반드시 제발 이놈의 회사가 뭘 하는지 업종 좀 확인하셔서 계정 과목 정리 좀 하고 쓰셔라. 아무거나 써놓으시면 안 되세요. 아니 저한테 교육 배우신 분 취업을 내보냈더니 근데 그게 2년이 됐던 게 저한테 선임자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막 상기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이제 자격증에서 뭘 가르치냐고. 그래서 왜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거기 가셔서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이 갑질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갑질,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기업 경력이 조금 있으셨던 분이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이 회사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분명히 제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를 제조업으로 세팅값을 바꿔버렸어요. 그 회사, 그분이 취업 나간 데가 세무대리인이에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그 저한테 전화했던 분이 아마 그쪽에 아마 거기는 몇 인 1조로 이렇게 팀플레이로 움직여요. 세무대는 그렇게 움직이는 데 많거든요. 근데 그쪽 팀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장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기돼서 전화한 이유가 도대체 자격증에서 뭐 가르쳐요? 교수님 이러셔서 왜요라고 했더니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왜 했느냐고 했더니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는 발언도 하시고 막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격증에서 배웠던 거로 세팅값을 다 바꿨다는 얘기는 회사 등록에 가면 사실상 업태 종목이 보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년치를 다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생이셨다 그럼 이런 소리 안 해요. 대학생 수업은 여러분 그냥 상고래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대학생 4학년이라 하더라도요. 얘기를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가볍게만 얘기하지만 저희 반은 그런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일하실 때 대부분 전부 다 투입의 관점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면. 그러면 이런 구분은 최소한 하자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재고 자산이 모든 회사가 다 있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이라는 관점의 회사를 지금 현재 신고하고 있다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재고 자산이 아예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병원도 생각을 해보실게요. 직접 판매를 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은 있어요. 여러분 대학병원은 안에 병원 안에 약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국에서 파는 게 약품이에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없이 약품이 판매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약 주잖아요. 먹잖아요. 그럼 저는 그 약대 지불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여러분. 거기는 재고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재고 자산의 비중이 낮아요. 그런데 거기도 재고 자산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최근에 방광염을 걸려가지고 저 처음 걸려봤거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방광염의 결과가 나와서 주사를 줬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주사를 맞고 왔잖아요. 그러면 주사를 저한테 놓으려면 그 병원이 주사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는 기계가 있다? 그럼 엑스레이 기계만으로는 못 찍잖아요. 필름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 매출의 관점의 계정도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수익 계정이 달라요 여러분. 병원은 단편 주식을 왜 병원을 드냐면 병원은 또 특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병원에서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수익금이라는 용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매출 계정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쓸 거냐? 그리고 저를 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럼 환자 매출을 쓸 거냐? 누가 봐도 우습죠, 여러분. 환자 매출이라고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의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세팅값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들을 좀 하는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이 부분은 되게 쉬운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격증은 좀 쉽게 나온다. 도소매로밖에 안 보, 도소 제조로만 시험을 보니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죠. 그리고 매출채권 통합 표시에서 들어간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뭐가 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회계 처리하는 거 같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부분은 입장의 차이. 자, 그래서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았고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더니요. 자, 매출자 입장, 매입자 입장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거래가 누구의 입장인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세요. 그럼 매출자는 지금 매출자가 갑이다라고 했으면 매입자가 을이다. 그러면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무엇을? 제품 또는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대금을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갚아야 되겠죠. 이제 그 관계로 가는 부분. 그런데 내가 무슨 부분을 사오는 과정 중에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러면 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둘의 관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올 수도 있고 우리가 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만 정리하실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갑의 입장, 갑이 지금 매출자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제품을 팔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제품이란 표현을 썼다라는 건 갑은 지금 무슨업을 하고 있다. 나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파는 이 물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품 매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을을 놓고 봤더니 이 사람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도매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매업.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상대편은 제품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 사람은 제품을 사온 게 아니라 뭘 사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컴퓨터를 얘기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 매출자 갑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뭐 우리 한국 타이어 뭐 이런 회사들. 자, 그럼 타이어를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맞아요. 근데 을이 도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하고 있대요. 자, 무슨 제조업 하는데 우리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부품을 사다가 자동차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품이 제품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타이어 가져다가 그대로 파는 게 아니니까 자동차에 끼워 넣는 부품을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어는 뭐가 된다?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매나 소매는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조는 뭐라고 한다? 추가적인 가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상대편이 쓰는 용어를 내가 그대로 쓰진 않아요. 사오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 저는 상거래 입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입장을 두 사람의 입장으로 주고 싶어서 저는 제품 팔았고 상대편은 상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나는 상품 사왔고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입자 을이요. 소비자. 근데 제가 자동차에 타이어가 필요해서 요즘에 타이어 본인들이 갈아 끼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 4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제가 갈아 끼웠다. 또는 저 혼자 갈아 끼우기가 힘들면 어디에 타이어 구입한 거 우리 카센터에 가서 일정한 공임을 지불하고 갈아 끼우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구입했을 땐 그 부분이 뭐가 될까요? 회사로 놓고 보면. 그럼 저는 그 타이어는
사용하고 없어질 거지 않나요? 그리고 그 자동차가 회사 자동차였다? 그러면 그 부분은 소모품비로 정리할 수도 아니 차량 유지비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만약에 그게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유형자산 내지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는 다양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양하다. 지금 저희는 상거래로 가는 부분입니다. 자, 재고자산 외상 판매했는데 그래서 제품을 7만 원에 무엇하고요? 판매하고. 자,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수익이 무엇되었을 것이다?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 뭐로 간다? 제품 매출을 쓴다. 자, 그리고 대금은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무엇이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생기겠죠. 외상 매출금. 그래서 자산이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요소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7만 원을 기록하시고 상대편에는 이 7만 원의 원인을 쓰시면 되죠. 수익의 발생인 제품 매출 7만 원 기록하시고 마무리. 자, 재고자산 외상 매입이라는 부분. 자, 상품을 7만 원에 매입을 하고요. 대금은 아직 못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우리 창고의 재고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대금은 아직 못 주었으니 갚아야 될 빚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산이 증가하면서 누가? 부채가 같이 증가하는 거래 요소입니다. 그럼 자산 증가는 당연히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고 7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에는 아직 못 준 돈, 부채의 증가인 외상매입금 7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뭘까요? 이제 회수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회수한다는 얘기는 지금 일정 기간 뒤에 외상매출금 회수했어요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을 어디로 보내시고 우리 상대편 대변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나는 현금 받았다, 보통 예금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게 나 외상매출금 회수는 했는데 어음 받아왔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누가 들어올 것이다. 받을 어음이 등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외상매입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상대편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외상매입금 갚으면 어느 변에 가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차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현금으로 주었는지 보통 예금으로 주었는지 기록해 주시고 근데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다? 그러면 아까 받으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급 어음이 무엇될 수도 있다. 등장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7만 원을 모두 다 갚았다. 그리고 우리는 장부에 외상매입금 없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계정은 이제 끌고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래라는 건 매일매일 생길 거고요. 그리고 회계기간 내내 끊임없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쌓이고 없어지고 쌓이고 없어지고를 무한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부분. 그러면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앞부분에서 화살표로 보내고 싶어서 그 앞부분에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 그럼 매출자와 매입자는 외상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 매출자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매입자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라고 하면 우린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어디에 와서 대변에 와서 정리시켜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 돈은 뭐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 그 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의 분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매출 또는 발생한 시점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상대편으로 보내서 무엇 하셔라? 상계하라고요. 그리고 반제한다라고도 표현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통장의 잔고는 입금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 증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에 매입금에 대한 거 갚는 거. 그럼 대변에 있었겠네, 여러분. 그러면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우리 차변으로 상계해 주시고 우리 통장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통장? 보통 예금 통장. 그럼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가져가실 부분은 없다라는 거. 이런 정리가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시험이니까 여러분 출제위원 의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시점이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해보시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움직이죠.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이나 매출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떤 마감 조건에 어떤 결제를 할 건지를 대부분 결정하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를 하면 내가 물건을 넘겨줄 때 당신의 신용도를 보니 얼마까지는 외상으로 줄 수 있다. 그런데 마감해서 보름 만에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거 계약서에 명기할 거거든요. 그럼 이번 달에 거래한 거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해서 다음 달 15일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패턴으로 계속 물려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자금 관리 업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금 관리 이러면 대부분 어음 관리하거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한 관리. 그러면 오늘 돈이 얼마 나가야 되고 오늘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얼마가 남는다라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것도 다 회계팀에서 하죠. 다만 내가 그 업무도 하면서 회계 업무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순수하게 자금이라는 업무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이제 직무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회계 쪽에 가보시면. 그래서 회계도 보직이 정말 많아요. 네, 직무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교재는 요거 음영 박스로 요 부분만 써 있어요. 요게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외상 매출금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말 금액이다. 그리고 이 기말 금액은 다음 연도로 무엇하니까 2월 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금액은 차기 2월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의 계산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T 계정으로 약식으로 그려서 놓고 보면 여러분 자산은 자기 자리가 어느 쪽이에요? 네, 차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말 금액은 다음 연도에 무슨 금액이 된다? 기초가 돼요. 그러면 저는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기초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이월된 기초 금액이 있었다. 자, 가정을 세워서 나는 지금 현재 전기에서 유혈된 금액 100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에 열심히 무엇했을 것이다. 팔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 외상 매출금이 발생됐습니다. 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어느 변에 회계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차변. 그러면 우리가 T계정이라고 하는 장부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자기변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매출한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들어온다. 그럼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했던 금액은 현재 5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저는 받을 권리가 얼마가 있다? 5,100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는 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만 중간중간에 회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들여다볼 게 뭐냐면 매출하는 과정 중에서 누가 나올 수 있더라. 나갔던 물건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 왜 반품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요 환입이 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반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품을 받은 입장이니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환입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요 한줄은 뭐겠어요? 내가 밖으로 내보낸 반품이겠죠. 자, 그리고 무엇을? 우리 가격을 깎아줬다. 애누리가 있었다. 그러면 깎아줬다는 얘기는 매출한 금액을 덜 받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금액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대금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할인이 있었다. 할인은 깎아준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할인은 우리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얘는 반품이라면 애누리는 제가 깎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할인은 조기 결제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기 결제.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는 월 말에 마감해서 우리 30일 뒤에 결제하고 그리고 어음으로 주겠대요. 30일짜리. 근데 거기다 단서를 답니다. 당신이 현금 결제를 그때 해준다라면 내가 받을 돈에서 5%를 안 받을게. 그게 할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할인한다 그러면 백화점 행사를 너무 기억해요. 그럼 다 깎아주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결제 때문에 나오는 부분. 이건 재고자산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변이 제가 받을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금액이 있으면 무엇 해야 된다?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회계 처리에 의해서 우리 빼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장부에 기록한 거잖아요. 기록했다는 얘기는 전기한다는 거고 전기는 분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뺄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회계 처리에 의해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외상매출금이 감소되면서 우리는 차변에 환입과 애누리와 할인이 등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금액이 있었다라면 빼주시면 되고요. 없었다라면 그냥 0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금 회수도 있었겠죠. 그럼 대금 회수가 있으면 내가 받을 권리에서 들어온 돈. 그래서 얼마 회수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3천을 회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100 중에 3천을 회수했으면 우린 받을 권리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2,100 남았네요. 그런데 2,100보다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외상으로 팔았던 이 돈 있잖아. 그 거래처 중에 A 상사가 부도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못 받을 돈이 생긴 거죠? 그쵸? 회수 불능 상태가 생겼네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사실상 받을 권리가 뺏겨버린 거니까 못 받는 돈 생겼으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다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도 빼지만 대손 발생이라는 것도 빼는 거예요. 이게 대손 발생이에요. 그럼 이것도 수업을 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그럼 대손 발생 얼마 있는데 제가 A 상사 부도 났다고 했으니까요. A 상사 부도가 100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100 받을 권리에서 3,000은 회수했고 우리 매출 할인, 우리 매출과 관련된 환입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없었고 그리고 대손이 100이 있었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돈은 얼마가 남겨져 있다? 우리 2,000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로 또는 다음 연도로 넘기는 금액은 2,000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 계산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계산 문제는 이 원리에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알아두실 건, 자, 지금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단기에서 다음 기수로 넘겨주는 기말. 자, 이들은 회계 처리 안 해요. 그런데 단기 외상 매출액 회계 처리하는 거 조금 전에 하고 돌았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해야죠. 그럼 우리 단기 회수도 회계 처리하는 거 했었고 매출에 대한 것도 회계 처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에 의해서 전기돼서 T 계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외상매입금 계정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외상매입금 계정은 숫자는 안 쓰고 계산에 대한 의미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 변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러면 2월된 금액, 차기에서 전기에서 2월 돼서 넘겨받은 전기 2월 금액은 얼마이고 라는 건 어느 변에 등장해야 된다? 대변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너무 자산 포커스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부채 쪽에 T 계정을 내면 거기서 또 한번 멘붕이 와요. 자, 왜 멘붕이냐면 우리가 차기 2월, 전기 2월을 또는 기초금액, 기말금액을 매번 차변 쪽에서 등장하는 걸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자기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겨진 걸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채나 자본은 2월 된 금액은 어디에? 대변에 등장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우리 열심히 외상으로 무엇한 거 있다? 사온 거 있다. 그럼 단기 외상 매입 금액이 어느 변에? 대변에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게 갚을 빚이 되는 거죠. 전체 갚을 빚. 그러면 이 갚을 빚에 대해서 무엇한 부분? 우리 지금 갚았다. 그러면 지급액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뭐가 있었다라면 반품한 게 있거나 내가 사온 거에 대해서 애누리를 받은 게 있거나 내가 조기 결제를 해줘서 할인을 받은 게 있다라면 무엇할 것이다. 우리 그 부분은 빼줄 것이다. 그쵸? 이것만큼은 안 갚을 거거든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면서 정리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급한 게 있으면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게 무엇이다? 나머지 갚을 빚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못 준 돈. 그러니까 미지급액이라고 하고 여기를 미회수액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다음 연도 무엇한다? 2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낮은 급수가 오히려 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T계정을 더 내는 것 같고요. 상위 급수는 T계정을 이쪽에서 안 내요. 여러분 대손충당금 쪽으로 낸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내요. 그리고 이 T계정 문제를 어디서 많이 내냐면 AT가 참 많이 내요. 열심히 내요. T계정이. 그래서 매회 기출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로 나오든 T계정 약식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AT가 좀 많아요. 이런 문제 풀어보면.
전사는 안 내는 건 아니지만 AT만큼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로 넘어가면 될까요? 요거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넘어갈 부분은 어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